에일린 캐넌 플로리다 남부 연방지법 판사는 잭 스미스 특검이 기소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밀문서 사건의 재판 기일을 무기한 연장했습니다. 조지아주 항소법원은 패니 윌리스 지방검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풀턴 카운티 선거 방해 사건을 계속 지휘할 수 있도록 허용한 하급심 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를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짐 조던 하원 사법위원장과 제임스 코머 감독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의 전직 변호사 마이클 코헨을 위증 및 고의로 의회에 허위 진술했다는 혐의로 오늘 법무부에 회부했습니다. 이 두 위원장은 또한 메릭 갤런드 연방 법무장관에게 코헨을 조사하라는 위원회의 이전 요청에 대해 왜 법무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변도 요청했습니다. 코헨은 6차례에 걸쳐 고의로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은 어제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을 축출하겠다던 태세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공은 존슨에게 넘어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린 의원과 토마스 매시 하원 의원은 월요일 2시간, 화요일에 1시간 30분가량 존슨 의장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우리는 의장실에서 논의했고 지금은 공이 존슨의 코트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더 힐에 따르면 두 의원들이 존슨에게 요구한 사항들 중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더 이상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약속, 하원 공화당 대다수의 지지를 받는 법안만 하원 원내 표결에 붙이겠다는 서약, 2025 회계년도 지출 협정에서 9월 30일까지 이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기관에 1% 예산 삭감을 부과할 것,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있는 잭 스미스 특검의 수사 중단 등이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사표를 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어제 인디애나주에서 열린 프라이머리에서 21.7%를 득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헤일리는 3월 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세가 확실해지자 후보직에서 사퇴했는데 그로부터 2개월이나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20%가 넘는 표가 그녀에게 쏟아진 것을 놓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부담을 갖게 됐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경합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위스콘신 과 펜실베니아에서 헤일리의 득표율이 13%, 17%를 각각 기록했던 것을 보아도 헤일리 전 유엔 대사를 트럼프 선거 캠프 측에서 끌어안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이끄는 하원은 오늘 인구조사에 미국 시민권자인지를 묻는 질문을 추가하는 법안에 대해 투표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 하원은 어제 공화당 의원 전원과 민주당 의원 7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가전제품에서 손떼기 법안이라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영국 스웨덴 다국적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가 코로나19 백신 시장에서 철수한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방침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영국 법원에서 자사 코로나19 백신이 매우 드물게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한 지 몇 달 만에 나온 것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성명에서 자사의 코로나 백신인 백스제브리아가 사용 첫 해에만 650만 명 이상의 생명을 구했고 전 세계적으로 30억 개 이상 공급됐다고 밝히면서 이후 여러 변이용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면서 업데이트된 백신이 과잉 공급됐고 이로 인해 백스제브리아에 대한 수요가 감소해 더 이상 제조 및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매 중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일명 김미영 팀장으로 악명을 떨친 1세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박모 씨가 필리핀 현지 교도소에서 탈옥해 한국 정부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늘 한국 외교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달 말 필리핀의 법원에서 재판에 출석했다가 교도소로 이송되던 중에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다가 수뢰 혐의로 2008년 해임된 박 씨는 이후 2012년 필리핀의 콜센터를 개설한 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박 씨는 경찰을 피해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2021년 10월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됐습니다. 미신 화장품 대박 세일! 후 전품목 20% 대박 세일! 환유 보액 세트, 청기단 왕우 세트, 청기단 앰플 세트, 공진양 인양 세트, 공진양 설 미백 세트, 공진양 수연 세트, 공진양 군 자양 세트, 진유향 세트, 화율 밸런서, 화열 에센스, 화율 로션, 화현 크림, 화율 크림, 인양 크림, 인양 밸런서, 인양 에센스, 인양 로션, 인양 아이 크림. 가까운 미신 화장품 매장으로 직접 오시거나 인터넷으로 오더하셔도 됩니다.
요즘 건물 사야 된다던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 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 커머셜.com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딱 한 잔은 괜찮겠지? 이거 봐, 멀쩡하잖아. 다들 이 정도는 그냥 운전해. 아니요, 제발 말려주세요. 40불 아끼려다 40년 빼앗깁니다.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이자 살인 행위입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보험, 강남일식, 시스콘, 그리고 빅스카이 비즈니스 서포트가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수요일 NMP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에일린 캐넌 플로리다 남부연방지법 판사는 잭 스미스 특검이 기소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밀문서 사건의 재판 기일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캐넌 판사는 5월 20일로 예정됐던 재판 일정을 취소하고 새 재판 날짜를 잡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치로 오는 11월 대선이 끝난 뒤에야 재판이 속개될 전망입니다.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가 마로라고 자택에서 기밀 자료를 잘못 취급한 혐의와 관련해 트럼프를 기소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는 2023년 6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마는 스미스는 그해 7월에 기소를 대체하는 또 다른 기소를 제기하면서 재판으로 연결됐습니다. 캐논 판사는 어제 결정문에서 법원은 또한 이 시점에서 재판 날짜를 확정하는 것은 현재 남아있고 상호 연결된 무수한 사전재판과 CIPA 분류정보절차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CIPA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중하지 못하고 법원에 계류 중인 다양한 사전재판 동의안, 중요한 CIPA 문제, 그리고 이 사건을 배심원단에 제출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사전재판, 또 거기에 재판 준비를 충분히 공정하게 고려해야 하는 법원의 의무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그 재판 판결문, 어제 나온 판결문의 첫 페이지인데요. 이 판결문에 보면은 다양한 재판 일정들과 날짜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이거 전부 다 취소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취소는 했는데 그럼 그 다음 재판은 그럼 어떻게 일정이 진행이 되느냐에 대한 날짜를 정하지 않은 겁니다. 말 그대로 무기한 연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적법 절차에 대한 권리와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법 행정에 대한 대중의 이익에 따라서 현재 2024년 5월 20일에 재판 기일을 취소하고 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이 해결된 후 별도의 명령에 따라 재설정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이 사건을 11월 대선 이후로 미루려고 했던 트럼프 선거 캠프 측에게는 굉장히 큰 승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스트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캐논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지난 4월 초에 트럼프 자택에서 발견된 문서가 개인 기록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소송을 기각해달라라는 트럼프 측 요청에 대해서는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난 2월에 대통령 면책 특권에 해당한다라는 주장이 나왔고요. 스미스 특검이 또 불법적으로 임명된 것이기 때문에 이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의회의 법안 통과가 되지 않았고 단순하게 그냥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직권 명령 받은 특검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러한 그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특검이라면 예산을 사용하는 거라든가 조직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법무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예산을 쓸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스미스 특검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명령을 받아서 임명이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연방의회에서 통과시켜가지고 임명한 특검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막 휘두르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이게 법적으로 잘못된 특검 조직이다라는 지적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내세우면서, 그러니 잘못된 특검이 신청한 거니까 기각해달라, 이 기소 자체를 무효화해달라라는 이제 청원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 기각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진행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항소권이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갔죠. 연방대법원이 4월 25일 트럼프의 면책특권 주장에 대한 구두 변론을 들었는데 이러면서 지금 재판이 살짝 홀드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면책특권, 전직 대통령으로서 내가 과거 대통령이었을 때 했던 행동 때문에 대통령을 그만둔 뒤에 이걸 가지고 문제시한다고 하면은 누가 대통령을 할 수 있느냐 하는지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헌법상으로 보호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논란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4월 말에 연방 대법원에서 양쪽 의견에 대한 청취가 있었습니다. 이 판결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이 판결이 아무래도 6월쯤이나 돼야 나오지 않겠느냐. 빠르면 6월 초, 늦으면 6월 말쯤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대체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연방 대법원의 이 판결이 나와 주어야 이 에일리 캐넌 판사도 자신이 맡은 이 재판을 계속 할지 아니면은 그냥 기각시켜버리고 중단할지 결정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면책특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면책특권을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면책특권 받은 내용에서 좀 더 확장을 해가지고요. 그럼 이 기소들은 전부 다 무효 처리. 그렇게 해서 무효 처리될 수 있는 기소가 이거 하나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플로리다의 기밀문서 처리 잘못됐다라는 소송 외에도요. 조지아주에 있는 그 선거 개입에 관한 소송 이것도 지금 이제 무효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조지아주에서도 오늘 아침에 또 다른 소식이 나왔는데 그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마리화나를 사용한 12학년 학생의 약 63%가 베이핑을 통해 섭취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12세에서 17세 청소년 약 60만 명 마리화나 이외의 불법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대마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안전합니까? 마약. 시작하는 그 순간 중독도 시작됩니다. 내 건강과 인생은 물론 가족과 지인들까지도 위험하게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 보험, 강남일식, 시스콘, 그리고 빅스카이 비즈니스 서포트가 함께합니다. 조지아주 항소법원이요. 페니 윌리스 지방검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풀턴 카운티 선거 방해 사건을 계속 지휘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하급심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심리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항소심을 받아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일단은 심리를 해서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항소심의 결정이 나와 주어야 지금 조지아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판이 계속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은 트럼프와 14명의 공동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상당 기간 지연될 것이 확실시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윌리스의 지휘권도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 하나의 신호탄이다. 이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이라고 조지아주에서 가장 큰 일간지가 이러한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 소식은 전날 플로리다 남부 연방지법에서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 트럼프의 기밀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 기일을 무기한 연장했다라는 이러한 발표가 나오고 난 뒤에 만 24시간도 안 돼서 바로 다음 날 이러한 소식이 나온 것이다. 역시 트럼프 선거 캠프 측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야, 잘 됐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3월 29일 조지아주 고등법원 판사 스콧 맥아피가 긴급 검토 증명서라는 것을 발급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긴급하게 검토를 해달라라는 이야기, certificate 증명서를 발행을 한 것입니다. 항소를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쪽과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다른 14명의 피고인들이 이 페니 윌리스와 네이튼 웨이드 간의 둘 간의 내연의 관계 이것은 사실로 드러나면서 둘이 같이 법정에서 트럼프와 다른 피고인들을 공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맥아피 판사는 둘 중에 하나 해라라고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페니 윌리스가 재판에서 빠지든가 아니면 네이튼 웨이드 특검이 재판에서 빠지든가 둘 중에 한 명이 재판에서 빠져라. 둘 다 나오는 건 안 된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재판관이 그러니까 맥아피 판사가 그것을 결정하고 난 이후 몇 시간 되지 않아서 네이튼 웨이드가 사표를 냈습니다. 그러면 페니 윌리스가 계속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뒤에 계속해서 트럼프 측 변호인들 가만히 있지를 않았고요.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함께 기소를 당한 8명의 다른 피고인들, 그러니까 트럼프를 포함해서 총 8명의 피고인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항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항소심 결정이 내려져야 항소심이 받아들여진다면
항소심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야 이 재판이 다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이게 얘기가 된 것이고요. 항소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메가피 판사가 길을 열어준 것이었고 조지아주의 항소법원이 항소심 받아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조지아주의 이 재판 선거 방해 혐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펜스퍼거한테 트럼프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야 너 뭐 잃어버린 11,000표 찾아내 뭐라고 전화를 했다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부정 투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문제다라고 이제 막 주장을 하면서 이 선거 결과는 다시 번복되어야 된다,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막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항거했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에 가담한 주동자들 전부 다 기소했던 것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판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페니 윌리스가 맡기는 좀 어려울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지금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고 하면 그렇다면은 이 기소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 현재는요, 조지아주의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라펜스버거 국무부장, 주 국무장관이 부정선거에 대한 2020년도, 2022년도 부정선거에 대한 조사를 일단락하고 그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부정이 있었던 것은 맞다라고 발표가 나왔고요. 하지만 부정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을 전부 다 뒤집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잘라낸다고 해도 다시 복원시킨다고 해도 조 바이든이 이긴 것으로 결론이 났다라고 발표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 바이든이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어찌됐든 이긴 것으로 할 수밖에 없는 선거 결과다. 집계 결과는 그렇다라고 지금 조사 결과 발표가 나왔고요. 뭐 그건 어차피 지나간 이야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중요한 부분은 그러면은 그 잘못된 기소에 대해서 얼마나 막을 수 있는지 이것은 저희가 항소법원에서 지켜봐야 할 문제다. 그런데 과거에 좀 으르렁거렸던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이의 관계가 지금 급격하게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캠프 주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하겠다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고 있는 것이죠. 캠프 주지사 입장은 딱 간단합니다. 뭐냐면 나는 공화당원이고 공화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결정을 했으면 나는 그 사람을 지지할 것이다. 지금 보아하니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당연한 것 같다. 난 그렇다면 트럼프 지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트럼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호의적으로 받아주고 있죠.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생각해 보십시오. 론 드산티스 같은 경우에도 서로 좀 으르렁거리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론 드산티스가 난 대선 후보 더 이상 뛰지 않겠다. 경선 뛰지 않겠다. 나는 트럼프 지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빠지고 나니까 트럼프하고 론 드산티스 사이가 다시 회복이 되죠. 급기야는 지지난주에 둘이 서로 만나지 않았습니까? 만나서 론 드산티스한테 선거 자금을 지원해 주었던 그 스폰서들 트럼프한테도 스폰서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 부분을 논의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화당원들 사이에서 이렇게 서로 뭉치는 다시 재결합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조지아주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주의회에서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고 주 법정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결국은 페니 윌리스를 이번 사건에서 밀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라도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던 상관없이 투표는 꼭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한 장의 투표가 밝고 단단한 미래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 한인들 모두 투표합시다. 투표하십시오. 투표하십시오. 우리의 가정, 지역사를 위해 투표해주세요. 한인 동포 여러분, 우리 투표를 합시다. 한인 사회를 위해서 투표합시다. 동포들의 유상을 높입시다. 이것이 미래를 좌우합니다. 투표합시다. 미래를 위해 꼭 투표해주세요. 투표합시다. 반드시 투표합시다. 이 캠페인은 종합건설회사 시스콘 그리고 빅스카이 비즈니스 서포트가 함께합니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 연방 하원 의원과 토마스 메시 하원 의원인데요. 이 두 의원이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과 최근에 두 차례 회동을 가졌다. 월요일에 한 2시간 정도 면담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도 한 1시간 반, 12시 반부터 한 2시까지 면담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어제 그 면담을 갖기 전에도 성명 발표가 있었고 어제 면담이 끝나고 난 뒤에 지금 의회에서 나오면서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지난주만 해도 하원 의장 해임 동의안 발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사실 이제 어제부터 해가지고 투표에 붙이려고 하는, 강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투표 강행해봤자 안 된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실제로 아직까지도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을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데 동의하는 하원 의원, 공화당 하원 의원 딱 3명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을 끌어내리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존슨 의장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의 약속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더 힐 같은 경우에 이들이 과연 무슨 약속을 했을까 해가지고 소식통들을 이용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요구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무엇들이 있었느냐?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더 이상 통과시키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받았다는 거죠. 이미 많은 액수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안 된다. 이것도 중요한 게요. 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대통령으로 5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취임식을 가지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에는 미국이 향후에 더 많은 돈을 우크라이나에다 갖다 줘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빤히 보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선을 긋게 만드는 그러한 약속을 했을 것이다. 하원 공화당의 대다수의 지지를 받는 법안만 원내 표결에 붙이겠다라고 약속을 해달라. 이런 것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지지하고 원하는 법안만 통과시키려고 하지 마라. 거기에 굴종하지, 무릎 꿇지 말라 이거죠. 그것도 하원 공화당에서 일부분만, 공화당 의원들 일부분만이 아니라 공화당 의원 대다수가 요구하는 법안만 표결에 붙여라. 아무리 좋은 법안이 나와도 하원 의장이 이거를 표결에 붙이겠다라고 플로어에 내놓지 않으면 그러면 투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원 의장의 그 막강한 힘을 계속 활용을 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 원내 그러니까 회계연도 지출 협정을 또다시 이제 하게 되겠죠. 매년 9월 30일까지는 다음번 회계연도에 대한 예산을 확정을 하게 되는데, 지난번 2024년 회계연도 예산은 질질질 끌리면서 결국은 민주당한테 유리한 쪽으로, 민주당이 원하는 쪽으로 많이 통과가 됐던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오는 9월 30일까지 마감으로 잡혀져 있는 다음번 회계연도 예산 협정을 할 때에는 이게 협정이 공화당 쪽에서 원하는 쪽으로 이루어가게끔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 동향이요, 제 날짜에 이게 협정이 이루어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몇 년 동안에는. 그래서 만약에 9월 30일까지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무조건 모든 전 정부 기관에 대해서 1%씩 예산 삭감을 하도록 해라. 이거 약속해라 했다는 겁니다. 1% 예산 삭감이라는 것은 공화당 내부에서 상당히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왔던 부분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지출을 줄이지 않고서는 지금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있는 잭 스미스 특검의 수사를 중단시키는 것도 요구사항에 들어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흥미롭습니다. 하원 의장이 나서면 스미스 특검의 기소를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찌됐든 하원 의장이 여기에 앞장서도록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한번 추론해서 생각해 보건대는 연방 법무부 장관한테 압박을 넣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특검이 활동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잭 스미스 특검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방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예산들을 가져다 쓴 흔적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걸 강하게 밀어붙이면, 그러면 어쩌면 잭 스미스 특검을 직위 해제할 수도 있는, 혹은 정지시킬 수 있는, 조사를 정지시킬 수 있는 이러한 길들이 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그럴 가능성들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린 의원이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존슨 의장이 밀어주면 가능하다라고 푸시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니키 헤일리가 21%의 지지를 얻어서 트럼프 선거 캠프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 뭐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니키 헤일리가 어느 주에서 몇 %를 받았던 사실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공화당 내부에서 지금 반 트럼프 세력을 좀 더 키워보려고 하는, 부추기려고 하는 정도의 의미만 가질 뿐이고 실제로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인디애나주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십시오. 100% 공화당주입니다. 빨간주입니다. 지난 2020년 선거 때에도 트럼프가 압승을 거뒀던 곳이고요. 그리고 니키 헤일리를 몇 프로 지지하던 상관없이 어쨌든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이긴 곳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곳의 선거인단들은 트럼프한테 표를 줄 수밖에 없는 주인 것입니다. 인디애나주는요. 그러니까 염려하실 것이나 걱정하실 것이나 이상하게 생각하실 문제도 전혀 없는 겁니다. 다만 펜실베니아라든가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서 니키 헤일리한테 표를 준 사람이 상당수 두 자리 숫자로 나왔다라는 것은 신경 써야 될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공화당에서 내부에서 정한 당론이 있으니까 그 당론에 따라서 여기에 협조해주고 움직여줄 것을 독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꼭 니키 헤일리를 끌어들여야지만 그 표를 가져올 수 있다? 그거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예,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니키 헤일리가 지금 대통령 출마 안 하겠다라고 이제 사퇴하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두 달이 지나서도 이러한 표가 계속 나오는 거는 의미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지적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미국 현실 정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한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이야기. 결국은 지금 트럼프가 계속해서 리드해 나가고 있는 것을 어떻게든 뒷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아우성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손들과 살아갈 땅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떠날 방문객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에서 좋은 평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라와 우리 이웃과 우리 지역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부각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이웃되기 운동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합니다. 화장품 백화점 미씨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인어 보험.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하원에서 오늘 표결에 붙일 것이다 라고 예고된 법안이 하나 있어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바로 인구조사, 센서스죠. 인구조사하는 그 항목 중에 당신이 시민권자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을 추가하는 법안입니다. 인구조사는 10년마다 실시가 되죠. 그런데 이번에 발의된 평등대표법, 그러니까 Equal Representation Act라는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은요, 10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조사에 시민권 질문을 추가하고 모든 사람이 아닌 미국 시민을 기준으로 하원 의원 배분을 수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방 센서스에서 조사할 때에는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응해주세요. 불체자여도 좋습니다. 되도록 많이 응답해 주세요. 이거 설문조사에 응해 준다고 해서 누가 체포하러 가고 이런 거 아닙니다라고 엄청나게 많이 홍보해 왔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의원 자리를 만들게 되면 그러면 이 사람들, 국회의원들이, 연방의원들이 대표하는 자신의 지역 주민들이 시민권자만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불체자들도 대변하는 그러한 정치인이 되는 그런 이상한, 약간은 좀 이상한 그런 형태가 돼버렸던 것이다. 좀 더 들어가 봅니다. 짐 조던 사법위원장은 오늘 하원 토론회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쨌든 인구조사에서 모든 종류의 질문을 한다. 당신은 시민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가? 그렇죠? 가족이 몇 명이냐? 뭐 당신 피부색이 뭐냐? 어느 나라 출신이냐? 다 물어보는데 당신이 시민권자냐? 이걸 왜 못 물어보게 하느냐는 거죠. 연방인구조사국에 따르면은요, 각 인구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사용해서 각 주가 받을 수 있는 하원 의원 수를 계산하는데 그 과정을 할당, apportionment라고 부릅니다. 할당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인구조사 양식에 시민권 질문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못했습니다. 2019년에 연방 대법원이요, 트럼프 행정부가 2020년 인구조사 양식에서 시민권 질문을 추가하는 것을 못하도록 차단했습니다. 그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행정 기록을 통해서
모든 미국 거주자의 시민권 상태를 식별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 사람이 시민권자냐 아니냐 이 부분을 어떻게든 구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펼치게 됩니다. 이는 의회 의석 할당에 사용하는 집계에서 불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제외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1월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트럼프의 지시를 취소하는 두 가지 명령에 서명을 합니다. 월요일 하원 규칙위원회 청문회에서 마이클 버제스 의원은 미국의 인원수에 비시민권자를 포함시키는 것은 미국 시민의 대표성을 왜곡하는 것이다. 국경 위기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유타주의 공화당 의원이죠. 버제스 의원은 대통령의 아젠다에 공감하는 지역은 직접적인 이익을 얻을 준비가 돼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선거구 재조정 전문가인 제프리 와이스는 이 키로라는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의 행정부는 대법원이 2019년 판결에서 언급한 절차상 실수를 하지 않고 시민권 질문을 추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당은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인구조사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추가하는 것, 시민권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추가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연방 센서스에서 10년마다 한 조사, 인구조사의 결과가 어디에 사용이 되냐?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요.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의석수를 조정합니다. 연방의회의 의석수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원 435명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구에 따라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원의 435명 숫자는 고정이 되어져 있는데 이 435명 중에서 몇 명을 캘리포니아주에, 몇 명을 조지아주에, 몇 명을 뉴욕주에, 몇 명을 텍사스주에 할당하는 겁니다. 할당. 예. 그러니까 이런 그 할당을 어떤 것으로 기준으로 하느냐? 인구수로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 60만 명당 연방의원 1명 정도 나왔던 것이 요즘에는 72만 명 정도 돼야 연방의원 1명이 배당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10년마다 인구조사가 끝나고 나면 어떤 주에서는 연방하원 의원 숫자가 늘어나기도 하고 어떤 주에서는 연방하원 숫자가 줄어들기도 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인구수라는 것이 결국은 의회에 어떠한 입김을 내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인구조사가 의회랑 관련이 되어져 있다면 투표권을 가진 사람하고도 관련이 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투표권 가진 사람만 투표하는 거니까 연방의회 의원들 투표는. 그렇죠? 그런데 투표권이 없는 비시민권자들까지도 인구조사에 포함을 시키고 있으니 이게 좀 애매하죠? 비시민권까지도 인구조사에 포함을 시켜서 여기는 80만 명이 살고 있는 지역이니까 여기에다가 연방하원 자리를 하나 만들어주겠다 하고 배당을 해줬는데, 할당을 해주었는데 근데 그 80만 명 중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겁니다. 만약에 40만 명이 불체자면 40만 명만 시민권자다. 그런데 어떤 곳은 또 역시 80만 명이 살고 있는 동네인데 할당을 해줬는데 거기는 60만 명이 시민권자고 20만 명은 불체자다. 예를 들어서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열심히 돈 벌어서 세금 내는 납세자들이 80만 명 중에서 60만 명인 동네하고 80만 명 중에서 40만 명인 동네하고 그런데 의원은 똑같이 한 명씩 들어가 있고 불공평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의회의 하원 의석수를 결정하는 데 역할을 한다라는 할당을 하는 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센서스가 가지는 의미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연방정부의 예산 배당입니다. 예산 배당. 예산을 어디에다가 주느냐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메디케이드라든가 메디케어라든가 인프라스트럭처라든가 교육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방정부가 지금 돈을 쓰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인구 기준으로 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인구가 많으면 당연히 연방정부 지원금도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근데 그런 그 인구가 납세자들이냐? 연방정부가 나눠주는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납세자들이 낸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 국민들한테 거둔 세금을 나눠주는 것인데 근데 세금 많이 내는 동네에서 많이 걷었을 텐데 세금 내는 사람들이 많은 동네에서는 근데 실제로 나눠주는 거는 불체자들이 더 많이 살고 있는 동네에다가 그 돈을 나눠줘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시스템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는 연방 센서스가 인구조사를 할 때 시민권자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연방
센서스 조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걸 집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예,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렸던 걸 저희가 봅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일들이 벌어지게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고, 그런데 민주당은 그것을 마치 친이민이니 혹은 뭐 인도주의적인 것이니 뭐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서 본인들이 옳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공정하지 않은데 옳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을 좀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연방 하원에서 어제 통과시킨 법안인데요. 가전제품에서 손떼기 법안. 이게 이제 제목이 어쨌든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Hands Off Our Home Appliances Act라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뭐냐면요. 가전제품의 각종 불필요한 규제가 부과가 되면서 결국은 소비자들이 힘들어진다라는 이야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얘기되는 것이 바로 가스 스토브입니다. 그러니까 가스 버너 같은 거죠. 근데 이거 가스 스토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가스 스토브 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느냐? 대기 오염, 뭐 기후 변화 이것 때문에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참 갑갑한 노릇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예, 그게 얼마나 영향을 준다고. 애리조나주의 데비 레스코 연방 하원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를 해서 통과시키면서 기자회견을 어제 가졌습니다. 그 모습이고요. 그런데 이 법안이 이번에 처음 통과된 게 아닙니다. 작년에도 이미 통과가 됐었습니다. 작년에도 공화당 의원들이 주동이 돼서 쓸데없이 환경보호청이 규제를 너무 많이 걸어놓는 바람에 잘못된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들이 나오니까 그걸 못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소비자들의 불편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러한 행정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사전에 미리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경보호청 입장에서는 자기네 마음대로 규칙을 정해가지고 막 선포하고 그냥 막 집행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국민들의 부담이라든가 불편함을 좀 덜어주겠다라는 취지로 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이거 아예 표결에 붙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꺼내놓지도 않아서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사멸돼 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마찬가지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죠. 국민들을 위해서 만든 법이고 불편하지 말라고 해놓은 법인데 이 법을 갖다가 하원은 통과를 했는데 상원은 통과를 못 시키고 있다. 올해 선거에서 상원을 공화당이 다수당 자리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상당히 많은 관심사인데 상당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51대 49 상황이기 때문에 딱 두 자리만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뒤집으면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 두 자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되고 있는 곳이 많게는 7자리가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적게는 한 3자리 정도가 아슬아슬한 곳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원에서도 공화당의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게 이제 올해 선거인데 뭐 그 결과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한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원에서 뭔가 의미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상원에서 막혀서 좌절돼 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처음 저희가 겪어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어쨌든 민생을 위한 법안들은 지금 상하원 간에 그리고 여야 간에 지금 합의가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정보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상으로 5월 8일 수요일 NMP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